자, 오늘은 8페이지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때 법률 일정한 사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개 한 개 사실이 모여서 하나의 요건을 만들어요. 그 요건을 만들면 여기에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의무라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민법의 하나의 모습인데 법률 한 개 한 개 사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 사실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성되어 있는 사실들의 모임, 총체죠. 그러니까 그 총체를 뭐하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 법률 요건이 사실에서 만들어지면 그 요건에서 민법이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생겨요. 효과가.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는 보통 법률 효과를 그냥 효과 이렇게 표현하고, 법률 요건을 요건 이렇게 표현하고, 법률 사실 이것을 사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교재 8페이지에 있는 설명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렇게 을에게 팔기로 했다. 을이 사기로 했고, 그래서 예컨대 8억에 이렇게 사고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이 내가 팔아줄 테니까 내한테 이 아파트 내한테 파세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겠죠. 또 그에 따라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팔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갑에게 을이 이렇게 약속합시다, 약정합시다 라고 청하는 것을 우리는 청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승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청약이라는 행위하고 승낙이라는 행위 두 가지가 합쳐져야 매매계약이라는 행위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이 갑을 우리는 매도인이라 하고 이 을을 우리는 매수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한테 각각 권리 의무라는 효과가 생겨요. 예를 들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주는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에 대금 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죠.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매수인은 대금 8억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대신에 그 소유권 내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생기죠. 이게 바로 매매에서 발생하는 결과물, 이걸 우리는 효과라고 한다 그죠?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청약이라는 사실과 승낙했다는 사실, 두 가지 사실이 합쳐지니까 이 매매계약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드디어 효과로서 이러한 권리 의무가 각각 이렇게 생기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법률 사실인 청약과 승낙이라는 사실이 존재해서 법률 요건, 매매라는 요건을 갖추니까 되죠. 효과로서, 법률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생기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법률 사실은 청약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 이 각각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법률 사실인 청약과 승낙이 일치되니까 법률 요건으로서 뭐가 발생했어요? 매매계약이라는 요건이 만들어졌죠. 매매계약이라는 요건을 만들어지니까 그 결과로서 효과, 결과로서 뭐가 발생하느냐?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이렇게. 매매에 있어서 권리 의무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생기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효과가 생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니까 법률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러겠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우리 민법에서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체계입니다. 체계. 자, 이때 법률 사실, 이것을 이제 뭐 사실들은 개개의 구체적인 개별적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성질에 따라서 구별해 보면 그것을 이제 9페이지에 분류라고 해서 만들어 놨죠. 이 법률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법률 사실이 의사 표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그 외의 것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서는 이 분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죠. 민법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 법률 사실을 아주 세분해서 그 성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 정도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의사표시가 이게 법률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사실이에요. 이 법률 사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사람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약속해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사람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법률 사실에 해당되니까 이 사실이 들어가서 만든 이 행위는 법률 요건이 되겠죠. 이렇게. 자, 법률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다. 그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사람의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하는데 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럼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법률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 이거는 하나를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이렇게.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이 들어가서 그 요소를 갖추면 사람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 하고 그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아닌 사람의 의식작용, 이 의식작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을 요소로 하여 만들어 놓은 사람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 하면 준 법률 행위라고 하기로 해요. 약속을. 이렇게. 사람의 의식작용, 즉 의사표시가 아닌, 의사표시가 이게 아닌 다른 내용의 의식작용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사람 행위를 준 법률 행위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아닌 의식작용이 어떤 게 있는가? 예컨대 독촉하는, 채고하는 행위가 있다든가 또는 상대방의 어떠한 제의에 대해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 있죠? 거절하는 의식작용이 있어요. 또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있죠? 이런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통지한다 그러죠. 통지. 그죠? 통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주어진 사실을 상대방에게, 어떤 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걸 통지라 그러죠. 이렇게 각종 채고 행위나 각종 거절 행위나 각종 통지 행위는 사람의 의식작용은 의식작용인데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고, 거절, 통지 등 이러한 의식작용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사람의 행위를 우리는 준법령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하나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만든 사람의 행위는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의사표시인 법률 사실, 이거 왜 법률 사실로서 최고하는 행위라든지 거절하는 행위라든지 각종 통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준 법령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은 꼭 이렇게 공식처럼 우리가 익혀둡니다. 이때 이 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민법에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에서는 이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많은 규정을 두었어요. 이 규정을, 즉 의사표시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 이 법령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민법상의 규정을 준 법령행위인 최고 거절 통지 행위에 여기에 유추 적용해요. 유추 적용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규정을 여기다가 사용한다, 적용한다 이 말이죠. 활용한다 이 말이죠. 왜 준 법령에 이렇게 유추 적용하냐, 사용하냐 하면 법령행위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준했으니까. 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최고행위, 거절행위, 통지행위와 같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령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도 그대로 유추해서 적용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적용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의사표시 법령에 관한 규정을 준 법령인 최고 거절 통지행위에다가 유추 적용하여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준 법령인은 예컨대 최고하는 행위나 거절하는 행위가,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해요. 즉 최고행위나 거절행위는 의사의 통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각종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통지행위는, 각종 통지행위 있죠. 이것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린다 해서 사실의 통지, 또는 어떤 알고 있는 관념을 타인에게 알린다 해서 관념의 통지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통지행위는 결국은 자기의 의식작용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행위 또는 관념의 통지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표현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사람의 행위 중에는요, 의식작용을 그대로 상대방한테 알리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 행위를 그냥 해버리는 게 있죠. 예컨대 뭐 주소를 설정한다든지, 뭐 어떤 물건을 습득한다든지, 그렇죠? 또 주인 없는 물건, 버려진 물건, 뭐 이런 거 보니까 나한테는 쓸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버려버렸으니까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죠. 그 동상을 그냥 주었어요. 이건 뭐예요? 선점한다 그러죠. 자기가 가지려고 선점한다 그러죠. 이런 행위요. 이런 것들은 뭐죠? 그냥 행위를 직접 하는 것에 불과하죠. 의식을 가지고서 하는 행위죠. 그냥 행위를 해요. 타인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뭐죠? 이런 것도 사람의 행위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걸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즉 표현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알려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표현행위라고 그러죠. 비표현행위인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이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사실행위를 다 합쳐서 그걸 뭐라 하냐? 사람의 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없다는 면에서는 법령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의식작용에서 활동하는 행위니까 법령행위에 준한다 해서 준법령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준법령행위 중에서도 법령이나 의사표시에 관계되는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영역은 이 중에서도요, 이 표현행위에 해당되는 것, 준법률에서도 이 표현행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이것을 여기다가 유추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 정도는 꼭 알아두시자. 이렇게. 자, 이것이 우리 교재에는 그게 9페이지 이하에 정리해 놨고, 그것을 10페이지에 가면 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거기에 10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1번 있죠. 이게 중요해요.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요, 유추 적용하자는 것이에요. 즉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해당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 법률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법률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요. 개념적으로. 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외에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거 있죠. 사람이 의식하면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들, 이것을 뭐라 하냐? 사건이라 그래요. 사건. 사람의 비정신작용 이렇게 할까요? 정신작용에 의하지 아니한 법률 사실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지칭합니다. 사건. 예컨대 시간의 경과,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죠. 물건이 파괴되는 거, 즉 멸실되는 거 있죠. 물건이 멸실되는 거, 그렇죠? 오래돼서 허물어져 버리는 거, 이런 거라든지, 이것도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 있죠. 부당이득의 발생, 이것도 역시 사건에 해당된다 그래요. 또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혼동이라는 이 제도도 사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암기하다시피 또 이것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사람의 행위를 만들면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인 법률 행위를 만든다. 첫 번째. 두 번째,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해당되는 내용의 행위가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사람 행위를 준법률행위를 한다. 그런데 그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과 같은 행위가 있고 또 각종 통지 행위는 관념의 통지라 하고,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우리는 표현행위인 준법률행위로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표현행위인 준법률행위는 민법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거기는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12페이지로 가볼까요? 이제 법률행위 들어가요. 자, 우리가 금방 했죠.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겠어요.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행위다. 이렇게 했죠. 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 첫 번째, 법률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표시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게 반드시 요소로 필요하다. 그렇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법률행위라 그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이라 하면 안 되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법률 요건인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드디어 효과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이 행위로부터. 자, 이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행위 당사자의 의사대로 생기죠. 당사자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당사자 의도한 대로 이렇게죠. 의도한 대로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생기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자유가 원칙이죠. 원하는 대로 생기니까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이야기죠. 법률의 자유가 원칙입니다. 이 자유가 원칙이니까 바로 개인이 알아서 거래 행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적 자치다. 이것을 사적 자치를 실현하죠. 왜? 자유롭게 법령을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그러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 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실현하는 거죠. 실현하는 바로 수단이가 되겠죠. 법령의 자유 원칙에 의해서 사적 자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령의 자유 원칙을 수단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의사표시하고 이 법령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관계는, 이거죠. 의사표시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고, 이 의사표시가 유효이어야, 즉, 효력이 발생해야, 그래야 법률행위도 유효가 된다.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걸쳐서 써놓은 내용이에요. 법령행위와 의사표시 관계, 그리고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 그 법률행위인 법률 요건에 의해서 권리 의무를 발생하는데 그것은 원하는 대로 발생시킨다는 것. 따라서 원하는 대로 발생하니까 법령행위는 자유가 원칙이라는 것. 자유가 원칙이다 보니까 이 자유를 실현하는, 보장해 주니까 바로 사적 자치,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실현해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법령행위는 어떻게 나눌까? 분류, 종류 이렇게 했죠. 자, 법령행위의 종류인데요. 이 법령의 종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종류, 분류하는 데 기준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예요. 왜냐하면 법령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사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의 개수를 가지고 또 그 의사표시의 방향을 가지고 종류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죠? 여기는 의사표시 개수로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한 개,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그러면 계약과 합동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뭐냐? 방향을 가지고 나누면 돼요.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서로 마주보고 대립되는 거예요. 서로 대향적이죠. 이 의사표시와 이 의사표시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 대향적인 관계, 교환하는 관계, 이런 모습일 때 계약이라고 그래요. 합동행위는 어떤 경우냐?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서로 충돌되지 않고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방향을 본다면 평행하죠.
충돌되는 게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모여드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계약의 경우는 대향적이다, 대립적이다 또는 교환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합동행위는요 서로 평행적이다. 그리고 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모여들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심적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계약은 의사표시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이런 모습인데요. 계약은 계약법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양하게 배우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등등을 배웁니다. 그래서 계약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 합동행위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예요. 여기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자 의사가 합치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 작성된 내용에 기명 날인한 다음에 그것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또 주소로 삼으려 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까지 하면 그때 이제 사단법인이 설립됩니다. 그런 행위할 때는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이 그러한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 의사를 합의해야 되죠. 그래서 합동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죠. 이런 모습이란 거죠. 이렇게. 계약은 이제 매매, 기타 행위들이죠. 매매라든지 교환 계약이라든지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등등등등의 교환이 많습니다. 계약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상세하게 알아둬야 될 게 뭐냐? 바로 단독행위죠. 이 단독행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두자 이거죠. 1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단독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열심히 반복해서 봐두시기 바라요. 단독행위.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지잖아요. 방향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한 개로.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 하고,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일정 우리 민법상의 기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면, 상대방 받음과 관계없이 발생하도록 해놨으면 이걸 상대방 얻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얻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사람의 행위를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취소권 행사한다, 해제권 행사한다, 해지권 행사한다, 철회한다, 동의한다, 추인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한 사람이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한 개를 하면 되는 거죠. 나 취소해, 해제해, 이렇게, 그죠? 동의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언을 한다든가, 유언행위요. 또 재단법인을, 재산이 많은 재력가가 재단법인을 만들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한다든가, 또 유증을 한다든가, 유언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을 어떻게 누구한테 준다라는 이런 내용의 유언을 남긴다든가 하는 유증. 이런 행위들은 뭐예요? 유언이나 유증은 그 유언이나 유증을 한 사람이 사망하면 우리 민법상 효력이 발생해버리죠. 즉 상대방이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죠. 의사표시를. 그냥 사망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마찬가지네요. 재력가가 나는 이런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또는 이런 목적으로 고아원을 뭐 이런 목적으로 양로원을 내가 재산을 기부해서 거기에다가 법인체에서 이렇게 그 재산의 목적 재산을 가지고 좋은 데 쓰도록 이렇게 재산을 내놓아서 법인을 만들었다. 이럴 때는 뭐예요? 그 재산을 내놓는 동안 또 재단법인이 설립하는 동안은 아직 사람이 없죠. 아예 그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없죠.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는 13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이때 이 단독행위의 특성이 있어요. 단독행위는요, 법령의 자유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그 단독행위가 허용된다라는 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게 특징이죠. 단독행위는 민법 기타 법률에 그 단독행위를 규정해 둠으로써 그 단독행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는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걸 법정주의라 한다. 그래서 단독행위의 특성, 첫 번째 법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만 조건이라든지 기한 같은 부관을 이 단독행위는 할 때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단독행위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가 원칙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있는 규정을 갖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독행위는 계약법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적용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법이라는 것은 계약을 규율하는 법인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성격상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가 서로 두 개 이상이 마주보는 상태로 교환되죠. 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와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계약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계약법 규정을 단독행위에다는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법 규정을 그대로 단독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특성 이렇게요. 자, 이것이 바로 단독행위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면 채권행위, 처분행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 정도 알아두셔야겠는데, 기본적으로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을 만들어내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처분행위라는 것은 당의 법령에 의해서 종국적으로 재산권이 움직여서 처분이 완성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우리는 법률 효과를 가지고 분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효과에 의한 분류. 그래서 채권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 여기에 행위라는 말 자체가 전부 법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법령에서 채권을 만들어냈다. 채권을 만들어내면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따라서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처분행위라는 것은 이 법령을 통해서 재산권이 종국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처분이 완성됐다는 것이니까 권리 변동이, 종국적 변동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니까 지금 이 행위한 후에, 채권행위한 후에 이행의 부담이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처분행위는요, 종국적으로 권리가 변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한 후에는 이행의 부담이 남지 않죠. 이행의 부담이 남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죠. 따라서 채권행위는 주로요, 계약법에서 있는 계약들이 여기 들어가요. 계약법상의 계약. 이것은 전부 다 채권행위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요.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채권행위예요. 뭐 매매 예약
다 채권행위예요. 환매, 채권행위예요. 근데 처분행위는요? 처분행위는 이것은 종국적으로 재산권이 움직여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주로 뭐 소유권을 양도한다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양도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전부 다 처분행위라 그래요. 왜냐하면 소유권 양도하면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상대방한테로.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을 설정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성립해서 만들어져 버렸어요.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을 양도해버리면 양수받은 사람한테로 그 물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처분행위다. 종국적으로 재산권인 그 물권이 만들어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예컨대 특허권을 양도했다든가 저작권을 양도했다든가 등 이런 행위를 뭐하냐. 이런 것들 우리는 보통 무채재산권의 양도 이렇게 해요. 무채재산권의 양도행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권이 즉 무채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네요?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로 무슨 양도 또는 무슨 설정 이런 용어들이 여기에 끼어드네요. 그죠? 주로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 보고 기본적으로 채권행위는 할 거리 남아있다. 해야 할 거리가 남아있다. 또 뭔가 해야 된다. 이 행위에 따라서. 그런데 처분행위에서는 이미 이 행위할 것을 다 해버렸다. 행위 안에서. 그래서 종국적으로 재산권을 상대방과 거래가 완성되어 버렸다. 더 이상 할 거리가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이런 내용으로 되고 따라서 여기는 채권에는 이행거리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 행위 당시에는 그 재산권이 자기한테 없어도 무방해요. 그러나 처분행위 할 때는 반드시 그 행위할 당시에 처분하려고 하는 그 재산권이 처분하려는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어야 되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는 그 종류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특징도 이렇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최소한. 자, 다음 시간에는요, 법령의 요건, 즉 18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